20세기 초 독일의 대학생들은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고 자신들을 지적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나 지식인을 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한 학생 단체에서 초청하여 강연을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변화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달라는 취지에서요. 그런데 1917년 이런 사회적 분위기, 열망 속에서 어느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 교수는 단호하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지도자 자질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강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의 교수 중 99명은 결코 스스로를 인생의 축구 명장 또는 삶의 영위 문제에 대한 지도자라고 여기고 있지 않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스스로 길을 밝히고 나 자신을 지침으로 삼아 인생을 살라고 주원하는 지성인 막스 베버. 오늘 다룰 책은 그의 명강연을 글로 옮긴 책 직업으로서의 학문입니다. 당시 베버의 강연 주제는 책 제목에서 보이듯이 직업으로서의 학문이었습니다. 즉 학문을 업으로 삼는다는 게 무슨 의미이며 그 길을 걷기 위한 자질이나 상황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던 거죠. 그는 먼저 학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있어 외적 조건을 먼저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남아 학문을 직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한다면 그가 처하게 되는 외적 상황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죠. 베버는 이에 누가 학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결심을 격려하는 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일갈합니다. 이러한 베버의 단호한 입장은 당시 독일 대학의 실태에서 기인합니다. 그는 학자로서 필요한 외적 조건이란 단적으로 능력과 요행이라고 말하는데요. 특히나 요행, 즉 운이 이 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다고 베버는 한탄합니다. 당시 독일에선 학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교수 자격을 획득한 후 사강사로 자신의 직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강사는 대학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으며 수입원이라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수강료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강사의 강의 담당량은 그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정도였죠. 즉 재산이 없는 독일 젊은이들에겐 교수 경력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모험으로 작용했던 셈입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대학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당시 미국에서의 학자 생활은 조교수로 채용되어 고정된 봉급을 받으며 시작됩니다. 그만큼 많은 강의 부담을 지게 되지만 조금 소탈하게 지낸다고 한다면 대학에서 받은 임금만으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죠. 즉 무일푼으로 학문의 길을 걷고자 해도 열심히 학문 활동만 한다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독일에서보다 미국에서 학문을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더 좋아 보이지만 독일의 사강사는 미국의 조교수가 얻지 못하는 약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고정된 봉급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에 고용된 학자들은 언제나 해고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철저히 자본주의적 고용관계를 유지하죠. 반면 독일은 그때까지 경력을 지속해온 강사들에게 도의적으로 강의의 독점권을 준다거나 교수 자격 시험에서 교수자의 입김이 강해 자기 제자들에게 편의를 봐준다거나 하는 상황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즉 당장의 생활이 힘들어도 일단 버티기만 하면 독일에선 경력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에서 베버는 교수 생활 내내 자신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들은 다른 대학에서 교수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교수 자격의 여부가 단순히 지도 교수의 입김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버의 가장 유능했던 제자 중 한 명이 다른 대학의 교수 시험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베버가 사정을 알아보니 해당 대학에선 베버의 그러한 원칙이 독일 학계에서 지켜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대학으로까지 시험을 치르러 온 그의 제자를 무능해서 원정 시험을 치른 사람 정도로 취급했던 거죠. 이렇듯 대학 교수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특하고도 거대한 문제는 사강사가 직업적 진보를 이루는 계기에 있어 요행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베버가 말하는 요행이란 학자에게 요구되는 과제의 두 가지 측면, 연구와 교육이라는 두 능력의 일치 여부였습니다. 그는 이 두 자질이 절대 일치하지 않으며 두 능력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판정되는 것은 순전히 운에 달려있다고 말하죠. 얼핏 들으면 대학의 교수는 연구도 해야 하지만
강의도 해야 하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대학들은 해당 학과의 수강료 수입을 위해 이른바 학생 끌어모으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많은 수강생을 끌어모으는 것이 교수 자질의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달리 말하면 연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적다면 그는 사실상 교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를 가만 살펴보니 대체로 학문 외적 요건에 근거한다는 점이었죠. 강사의 성미나 기질, 외모, 목소리나 억양 등에 따라 수강생의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수강생의 수가 각종 중요한 교육적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요인이 절대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교수가 되고자 한다면 연구 능력을 비롯해 수강생 숫자로 측정되는 교육 능력도 갖췄어야 했죠.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우연에 달린 일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인재들이 해마다 당신보다 앞서 승진하는 것을 보고도 내적 비탄이나 파멸 없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매번 두말의 나이도 없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나는 단지 나의 천직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는 그들 가운데 내적 상처를 입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버는 학자에게 요구되는 내적 조건, 열정과 소명의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베버에 따르면 오늘날 학문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자의 내적 상황을 규정하는 사실 중 하나는 학문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전문화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과거보다도 더 학구적 열의를 가지고 자신의 학문 분야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문적 성취는 전문성과 아이디어에 좌우됩니다. 특히 이 아이디어, 착상은 단순한 계산 능력이나 반복 작업에서 기인하는 게 아닙니다.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착상은 무엇보다도 꾸준한 작업 능력과 학문에 대한 소명의식, 열정이 전제되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지적 성과물인데요. 이에 베버는 학자로서 가지는 열정, 소명의식이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일단 눈가리개를 하고서 어느 고대 필사본의 한 구절을 옳게 판독해내는 것에 자기 영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침잠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학문을 단념하십시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학문의 체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결코 자기 내면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감 중심 경향이 특히나 당시 독일의 젊은 계층에 교묘한 우상을 낳고 있다고 베버는 경고합니다. 이 우상이란 개성, 체험 따위의 것들이었죠. 즉 새로운 착상, 학문적 영감을 얻기 위해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한다던가 새로운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한다던가 하는 일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태도의 한 종류입니다. 어딘가로 여행을 갔다 온 뒤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며 이런 엄청난 체험을 못해본 사람들이 불쌍하다던가 다양한 경험, 체험만이 식견을 넓히는 유일한 방법인 양 당장 떠나라 같은 요구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들처럼 말이죠. 무작정 다양한 경험, 도전을 통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산발적인 영감을 뒤쫓으며 체험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베버는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상은 다른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죠. 베버는 학자로서 나아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일하면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그러나 학문의 영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람은 분명히 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헌신해야 할 과업의 흥행조로서 무대에 함께 나타나는 사람, 체험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단순한 전문가와는 다른 어떤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나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다른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는 어디에서나 천한 인상을 주며 또 그렇게 묻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오직 과업에만 내적으로 몰두하는 자는 이를 통해 그 자신이 헌신하는 과업의 정점에 오르고 또 이 과업의 진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학술 작업과 예술 작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베버는 이에
학문 연구는 진보의 과정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술은 학문과 달리 직선적인 발전 체계로 이뤄지진 않는다는 거죠. 온갖 최신 기법을 활용한 근래의 예술 작품들이 항상 과거의 것들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베버의 말에 수긍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베버는 이러한 학문의 선형적 진보, 그 속에서 학자의 성취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쩌면 자신의 업적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식으로 애쓰는 학자들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학문적 성취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낡지 않고 그 생생함을 유지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버는 이러한 직관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학문에서는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10년, 20년, 50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문 연구의 운명이며 더 나아가 학문 연구의 목표입니다. 학문상의 모든 성취는 새로운 질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능가되고 낡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베버는 학자들의 지적 자긍심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를 학문의 전제로 삼습니다. 즉, 올바른 학자의 자세는 자신이 아무리 대단하고 혁신적인 이론을 내놓아도 그것이 종국엔 실패의 한 사례로 남게 되며 또 그것이 폐기처분 되기를 학자 스스로 진정 바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은 어느 시대에서나 통용되는 무한히 반복되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사실은 언제나 발견되고 개선된 이론은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학자들은 왜 이런 종결될 수도 없고 학자 스스로 궁극적 의미를 내세울 수도 없는 교체와 반복의 과정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일까요?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베버는 먼저 이 세계의 사상적 흐름과 학문적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베버가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키워드는 탈주술화, 주지주의적 합리화입니다. 탈주술화란 주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실험과 관찰을 통한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즉 돌덩이와 같은 무생물의 복을 빌고 가시광선의 파장으로 나타날 뿐인 하늘의 비가 내리길 기도하는 세계관에서 탈피했다는 뜻입니다. 주지주의는 우리의 감정, 본능 같은 것들보다 이성, 지성적 작용과 같은 게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주지주의적 합리화란 이런 이성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인들로 사회를 구성해 나간다는 걸 뜻하죠. 즉 인간 사회를 이성의 질서에 맞추어 그 이치에 합당하게 하려는 방향성인 셈입니다. 이는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고요. 요컨대 탈주술화, 주지주의적 합리화란 이성적 사고가 지배하던 근대사회, 그 속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일반이 인간 사회와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양상을 드러내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주술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내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는 베버가 인용한 톨스토이의 작품들, 그것들이 뜻하는 바가 수렴하는 하나의 질문과 관련됩니다. 그 질문이란 바로 죽음은 의미 있는 현상인가 아닌가인데요. 톨스토이의 결론에 따르면 적어도 문화인에게 죽음은 의미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 만큼 살았다는 느낌, 생에 대한 포만감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생명의 유기적 순환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인에게 이러한 자기 완결적 죽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보의 과정 속에서 삶의 다양한 요인들은 무엇 하나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도 그 자체로 끝나거나 완성되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더욱 발전해가고 문명사회는 무엇 하나 보존하는 일 없이 혁신될 뿐입니다. 베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생에 지칠 수는 있어도 생에 대해 포만감을 느낄 수 없는 사태에 처해 있는 셈이죠. 이런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베버는 만약 진보라는 것 그 자체가 기술적인 범주의 발전을 넘어서 그 자체로 어떤 인식 가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에 대한 헌신이 의미 있는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깊이가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이제 학문에 대한 학자들의 소명이라는 문제의식을 넘어서 인간 생활 전체에서 학문의 소명이란 무엇이며 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학문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묻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적어도 현대의 학문에선 말입니다. 베버는 이 같은 결론을 과거의 학문들이 의미를 어떻게 발굴했는지를 비교하여 도출해냅니다. 과거의 학문은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찾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동굴의 비유는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림자들의 움직임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라는 광원을 쫓아 동굴 바깥의 세계, 이데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학문의 목표였죠. 이데아 세계는 개념의 세계입니다. 개념은 말하자면 철수와 영이와 같은 개별자를 사람이라는 본질로 묶어내는 무언가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 개념을 올바로 규정하는 것, 예컨대 아름다움의 개념, 용기의 개념 같은 것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저절로 드러날 테니까요. 즉 고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학문은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학문은 이 세계에 숨어있는 진리를 발굴해내는 데 종사하기는커녕 각자의 영역에서 인공적 구성물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유수의 예술가, 학자들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진정한 예술, 진정한 자연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자연과학이 본격화된 시대에 사람들은 자연 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 신의 창조물에 대한 물리적 탐구를 통해 이 세계에 대한 신의 의도를 발굴해내고자 했습니다. 과거의 이들에겐 어찌됐든 학문은 의미를 향해 의미를 위해 분투하는 도구였던 거죠. 하지만 베버는 이 모든 의미에 대한 학문적 시도들, 행복을 위한, 진정한 예술, 자연, 존재를 위한, 신이나 개념의 세계를 위한 모든 시도가 전부 무너져 내렸다고 선언합니다. 결론적으로 학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학문은 그저 진보가 좋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을 따름인 셈이죠. 학문이라는 것의 실상이 이렇다면 학문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 답해줄 수 있는 걸까요? 베버에 따르면 학문은 단지 자기들만의 독단적인 가정 아래 쌓여있는 지식의 일단을 제공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학문 분야는 저마다의 작업이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그것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즉 학문 연구의 결과가 알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베버는 이러한 전제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본질적 태도, 궁극적 입장에 따라 수용되거나 거부될 따름이라는 거죠. 자연과학자들이 이러한 법칙들을 알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는 이유는 단지 그러한 지식으로 기술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만약 이들이 학문을 소명으로 여긴다면 이러한 지식 그 자체를 위해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 가치가 있다는 이러한 전제 자체는 결코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학과 같은 매우 실용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연구는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인간 개개인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가치 있다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정작 삶이 살 가치가 있는지, 고통이 이겨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선 묻지 않죠.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자기 삶을 스스로 끝낼 권한을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할까요? 임신 중절의 문제에서 출산 여부를 전적으로 여성에게 일임하는 게 타당할까요? 뱃속의 아이가 심각한 기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임신 중에 밝혀진다면 그 생명을 어떻게 할진 전적으로 그 부모의 손에 달려야만 하는 문제일까요? 의학은 이렇게 우리 삶에 더없이 중요한 동시에 자신들의 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들 자신의 학문적 견지에선 말이죠. 베버는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미학은 예술품이라는 것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들은 예술품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학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무엇이 타당한지 그들에게 주어진 규칙들의 굴레 속에서 예리하게 판단해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꼭 존재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상황을 조율하는 규칙이라는 게 꼭 구구절절 결정되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선 모를 수 없죠. 베버는 이 같은 학문 일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날 학문이 무엇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지 분명하게 밝혀내는데요. 학문은 삶의 의미와
가치의 영역에 있어 사실상 완전히 무능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면서 직업으로서의 학문이 갖는 의미에 대한 규명으로 연결됩니다. 정치는 강의실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교수로부터나 학생으로부터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베버는 학문에 대한 강의 중에 일어나고 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담론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강의실 안에선 말이죠. 특히 예컨대 정치학 수업처럼 정치를 학문적으로 다룰 땐 더더욱 그렇다고 그는 말합니다. 베버는 대중 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과 강의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일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이 차이는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사회적 사실을 다루는 것과 사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전자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고 후자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죠. 교수자는 예컨대 정치적 입장들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각각의 정치적 형태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한 뒤 그것들에 대한 어떤 주관적 입장을 가질진 전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일임해야 합니다. 즉 교수자의 역할은 사실 판단에 도움이 되거나 사실 그 자체를 전달하는 데 그쳐야지 그것들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건 그 선을 넘은 일이라고 베버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강단의 교육자는 이 두 문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문제를 같이 다루면 안 되는 걸까요? 실제로 베버 스스로 밝히기를 그의 많은 동료는 이러한 중립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자도 사람이며 평소 말투나 행동 거지에 자신의 가치관이 배어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베버는 앞선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언자와 선동가는 교실 강단에서는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와 선동가에게는 길거리로 나가서 공개적으로 말하라고 충고하는 것이 옳겠지요. 이것은 비판이 가능한 곳에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강의실은 보통 수강자, 즉 학생은 교수의 말에 침묵해야 하고 그에게 비판적으로 맞서기 힘든 공간입니다. 그러니 교수자가 은연중에 드러내는 가치 편향에도 일단 그 말을 듣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는 학생에게 부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의 구분은 학문 연구 그 자체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베버는 말하는데요. 예컨대 어떤 수업에서 교회 형태 및 종교사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경우 만약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양한 기독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똑같은 강의 내용,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각기 다른 가치 평가를 내리게 되겠죠. 즉 교수자가 이들에게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똑같은 가치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교수자는 이들 모두에게 자신의 강의가 유익하길 바라야 하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버는 그 교수자가 교육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전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약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경험적 요인들의 인과적 관계에 의해 해당 학문이 보여준 바대로 사태가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즉 당신이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아니면 여타 다른 히브리적 파생 종교이든 당신의 종교로부터 진리라고 간주되는 것들, 모든 신비와 초자연적인 요인, 설명을 배제하고서 당신 종교의 역사를 설명해야 한다면 학문이 설명한 바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만약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가정과 결론의 형태를 띤 설명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은 독실한 신자가 실제로 자신의 종교를 버리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는 설명 체계죠. 왜냐하면 이 학문이 말하는 건 초자연적 요인, 초자연적 설명을 실제로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 학문이란 게 이런 거라면 교수자는 학생에게 어떤 실천적 태도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베버는 이러한 반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에 따르면 교수자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가치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있어 명백히 불리한 사실들이 언제나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판단의 결과, 과정을 보여주는 일은 이러한 자기 반성, 자기 객관화를 촉발하는 도덕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베버는 지금까지 자기가 설명한 것은 교수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을 밝히지 말아야 할 실제적 이유라고 덧붙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적인 이유인 거죠. 그런데 그는 또한 교수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천적 입장을 학문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란 세계의 다양한 가치 질서들이 서로 해소될 수 없는 투쟁 속에 있기 때문에 실천적 입장의 학문적 옹호는 원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바로 그 더 깊은 이유입니다. 베버에 따르면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가치관과 사회적 질서를 추구하는 저마다의 믿음은 이미 하나의 신앙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믿음이 객관적으로 더 낫다는 걸 증명할 수단이 없는데도 자신이 최선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 문화와 독일 문화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우열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두 문화권의 특징 중 하나를 더 좋다고 여기며 살죠. 그런데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리주의와 칸트주의 중 무엇이 더 옳은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공리주의자가 되거나 칸트주의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물리학과 사회학 중 어떤 학문이 더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지, 어떤 학문이 지향하는 바가 더 나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물리학자가 되고 누군가는 사회학자가 됩니다. 칸트는 우리의 이러한 단적인 선택, 가치관의 핵심적 전제를 신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선택들 사이의 다툼은 학문적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궁극적인 선호 같은 것들에 의해 결정되거나 변화할 뿐인 셈이죠. 따라서 학문의 역할은 각각의 학문 분야가 무엇을 신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전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마다의 질서에서는 각각 무엇이 신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교수자의 최종적 역할이자 학생이 강의실에서 기대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 한쪽 신과 다른 쪽 신의 전쟁, 저마다의 천사와 악마로 규정된 온갖 곳의 갈등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든 가치 문제를 아우르는 핵심이라고 그는 말하죠. 이러한 일련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학생들이 우리는 분석과 사실 확인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체험하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응수한다면 베버는 이들이 교수가 아니라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버에 따르면 그 둘은 별개죠. 베버는 교수자와 지도자의 차이를 당시 미국의 대학 실정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주는데요. 미국 대학생에게 대학 교수란 단적으로 말해 마치 채소 장수가 돈을 받고 채소를 파는 것처럼 돈을 받고 지식이나 방법론을 파는 사람일 뿐입니다. 직책에 대한 전통적 권위, 존경의 요구는 미국인에게 있어 헛된 것일 뿐이죠. 미국인은 전통이나 직책이 아닌 상대방의 개인적 업적에만 존경심을 가지는데 이것이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베버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에 일말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죠. 그래서 학문은 개인적 삶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우리에게 사고의 방법, 사고의 도구 같은 것들을 제공하며 우리가 명료성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입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입장을 실천하기 위해선 이런저런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베버는 특히 특정한 목적과 이것의 실현에 불가피한 수단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 공부를 한다는 수단의 선택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겠죠. 반대로 공부를 한다는 수단을 선택할 의사가 없다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목적도 가지면 안 되고요. 학문적 명료성을 갖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행위, 가치관이 어떤 궁극적 원형에서 기인한 것인지 학문은 또한 역사적 사유와 추적을 통해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베버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학문 자체가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하나의 가치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결론. 다만 학문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자는 이 질문에 긍정적인 입장, 즉 학문 자체는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베버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길, 삶의 원칙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밖에 없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완수해가는 게 이 시대를 현명히 쳐나가는 방법이라며 강연을 마칩니다. 베버는 이 강연,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추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강연을 마치고
두 강연 원고를 출간한 1년 뒤 사망합니다. 즉 여기서 베버가 밝힌 바는 사실상 그의 학문적 유언인 셈이죠. 그는 학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문을 업으로 삼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놀라운 통찰과 식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회학의 대가이자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종합적 천재 막스 베버, 그가 독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행했던 이 강연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학자, 지식인에게 귀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